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72세의 박순희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박순희 씨의 기막히고 반전 있는 사연 함께 해주실래요? 순희 씨의 고향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곳으로 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물결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뿌리박힌 삶은 그녀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들었어요. 나는 꼭 도시로 나갈 거야. 돈도 벌고 멋진 집에서 살면서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을 거야. 그녀는 어린 마음에 스스로 다짐하곤 했답니다. 부모님은 딸이 낯선 도시에서 고생할까 걱정하며 말렸지만 순희 씨는 결연한 태도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저 도시에 나가서 꼭 성공할 거예요. 20살이 되던 해 순희 씨는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 들고 서울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순희 씨는 거대한 빌딩 숲과 붐비는 인파를 보고 압도당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지. 그녀는 공장 일을 시작하며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공장은 매일 새벽에 시작해 늦은 밤에야 끝나는 고된 노동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하루 14시간씩 기계 앞에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곤 했어요. 하지만 월급날 손에 쥔 돈으로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이게 내 집이야. 비록 작은 방 하나지만 내 힘으로 만든 내 공간이야. 그녀는 반지하 방에 소박한 침구와 작은 탁자를 놓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병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병호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가 점심시간에 말을 걸어왔을 때 순희 씨는 놀랐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에게 걱정 어린 말을 건네주었거든요. 괜찮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어요. 병호 씨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순희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했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병호 씨에게 5살 난 아들 승민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수없이 고민했지만 병호 씨의 따뜻한 성품과 승민이의 외로운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순희 씨는 병호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병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으니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승민이와도 잘 지내고야 말겠어. 결혼 후
순희 씨는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녀의 아침은 늘 바빴답니다. 병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순희 씨는 승민이의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승민아, 어서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순희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승민이를 깨웠지만 아이는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내밀지 않았어요. 싫어요. 엄마 말고 아빠가 절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순희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아빠는 출근 준비로 바쁘잖니. 엄마가 도시락도 싸놨어. 늦기 전에 얼른 씻고 밥 먹고 학교 갈 준비하자. 하지만 승민이는 고개를 획 돌리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순희 씨는 그런 승민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승민이는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순희 씨는 승민이의 앞에 직접 만든 계란말이를 놓으며 웃어 보였어요. 승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야. 많이 먹어. 그러나 승민이는 아무런 반응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호 씨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의 무심한 말에 순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희 씨는 승민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승민이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승민아, 이거 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그녀는 장난감을 내밀며 아이의 반응을 살폈지만 승민이는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순희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러나 승민이는 그 장난감을 슬쩍 밀어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희 씨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져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친 자신을 위로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뒤 승민이가 고열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날이 있었어요. 순희 씨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었어요. 승민아, 아프지 마.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그녀의 속삭임에 승민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승민이는 조금씩 순희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승민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승민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때때로 그녀에게 날선 말을 내뱉기도 했어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빠가 엄마랑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뿐이에요. 나도 엄마를 진짜 엄마라 생각 안 한다고요. 그 말에 순희 씨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승민이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승민이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승민이가 언젠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 믿으며 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가고 있었답니다. 승민이의 사춘기도 끝이 나고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어요. 학업을 마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승민은 몇 년 후 결혼을 하며 완전히 부모의 품을 떠나갔죠. 순희 씨는 승민의 성장과 독립을 축하하며도 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가끔씩 승민이 집에 찾아왔지만 방문은 짧았고 그저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결혼 후에는
그 횟수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엄마, 요즘 일이 바빠서요.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승민이가 했던 이 말은 그의 삶에서 부모가 점점 뒷전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아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스스로를 달래며 아들의 행복을 빌었어요. 승민이의 아내 수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순희 씨를 대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순희 씨를 단순히 귀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 수진의 태도는 승민이 점점 더 부모와 멀어지게 만드는데 일조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승민이가 집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순희 씨는 그동안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승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승민아, 너는 잘 지내니? 내가 바쁘다는 건 알지만 엄마는 내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구나. 순희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승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시간 나면 또 올게요. 그 대화 이후에도 승민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어요. 가끔씩 보내는 전화 한 통, 명절에 형식적으로 찾아오는 방문이 전부였지요. 수지는 승민에게 더 이상 본가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은근히 부추기곤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가 연락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적응하시며 사실 거예요. 승민 씨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며느리 수진의 말은 승민의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모와의 거리감을 더욱 굳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승민은 본가를 찾는 빈도를 줄이며 자신의 삶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익숙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병호 씨는 신문을 펼치고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순희 씨,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에 순희 씨는 멈칫했어요. 평소에도 병호 씨가 깜빡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정말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머릿속을 더듬어 보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여보, 승민이잖아. 우리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순희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켠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이후에도 병호 씨는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리모컨이 안 보여. 어디 뒀지? 병호 씨가 그렇게 말하며 온 집안을 뒤지고 나서야 순희 씨는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그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건망증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병호 씨는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갔고 자신의 주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결국 순희 씨는 병호 씨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진단 결과는 더욱 그녀를 짓눌렀어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순희 씨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병호 씨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그 앞에서는 결코 울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아들 승민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승민이 본가를 방문했을 때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승민아, 내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엄마 혼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순희 씨의 말에 승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감당하시다가 건강을 잃으실까봐 걱정돼요. 뭐라고? 요양병원에 모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돌봐야 하는 사람이야. 순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승민은 설득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혼자 하시면 결국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요양병원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나을 거예요. 그날 대화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순희 씨는 밤새 고민했어요. 병호 씨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혼자서는 그를 돌보는 것이 점점 벅차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지요. 며칠 후 병호 씨가 부엌에서 넘어진 일이 있은 뒤로 순희 씨는 결국 승민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병호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날 순희 씨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자주 올게.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끝까지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현실에 자신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순희 씨는 승민이가 아버지 병호 씨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설득했던 이유가 정말 그녀를 걱정해서였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의심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었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병호 씨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어요. 때론 순희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론 자신이 있는 곳조차 알지 못했답니다. 순희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병호 씨를 찾아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어요. 그러나 점점 무너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답니다. 준이야,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야? 우리 이사 왔어? 병호 씨는 그렇게 묻곤 했어요. 순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여보. 우리 집은 아니지만 내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녀의 삶은 남편을 걱정하며 보내는 하루하루로 가득 찼지만 그런 그녀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승민이가 예고도 없이 본가를 찾아왔어요. 그는 요양병원을 들렀다 왔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순희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제게 아파트를 주셨어요. 여기 계약서도 있어요. 그는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순희 씨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내 아버지가? 이건 말도 안 돼.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그러나 계약서에는 병호 씨의 자필과 서명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걸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받은 거니?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야? 승민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 아들인 제게 이 집을 맡기고 싶으셨대요. 순희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병호 씨가 치매에 걸려 자신의 상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런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승민은 아내 수진과 집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머뭇거리는 승민을 보고 수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신경 써?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시잖아.
이건 당신이 가져도 돼. 승민은 죄책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를 많이 돌봤잖아. 친엄마는 아니라도 나한테 평생 동안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러나 수지는 단호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아버지 친필과 서명이 들어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수진의 태도는 승민을 설득하기 충분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죠. 그래, 이건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 손으로 작성하신 거잖아. 순희 씨는 밤새 승민이가 넘겨준 계약서 사본을 손에 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약서가 진짜인지 병호 씨가 정말로 승민의 말처럼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병호 씨를 찾아갔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작성한 거야? 승민이가 어제 이걸 나한테 주던데. 병호 씨는 멍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뭔데? 난 그런 건 몰라. 그 말을 듣고 순희 씨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남편의 상태가 계약서를 이해하고 서명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순희 씨는 억울함과 분노를 삼키며 생각했어요. 승민이가 꾸민 일인 게 틀림없어.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녀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내가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해. 며칠 후 승민이와 그의 아내 수진이가 느닷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서 집을 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잖아요. 엄마를 강제로 쫓아내고 싶진 않아요. 승민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수지는 그 옆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덧붙였지요. 어머님,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저희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순희 씨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내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계약을 했을 리가 없어. 이건 무효야. 이 집은 내가 평생을 고생하며 지킨 내 집이야. 너희가 이렇게 내쫓을 순 없어. 그러나 승민은 고개를 저으며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고 사인한 문서예요. 이제 이 집은 제 거니까 어머니도 법적으로 떠나셔야 해요. 수지는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좋게 말씀드릴 때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려 했어요.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자식 둔 내가 불쌍하다. 나가라고 했잖아. 하지만 승민과 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가시지 않으시면 저희도 강제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승민은 태연하게 대꾸하며 소파에 털썩 앉았고 수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희 씨는 화가 치밀어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경찰 불러야겠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서둘러 이곳저곳을 뒤지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이 비아냥거리듯 한마디를 내뱉었답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아니세요? 물건을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그 말에 순희 씨는 몸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치매야? 그냥 잠깐 깜빡한 것뿐이야.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승민을 힐끔 바라봤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도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승민과 수지는 집에서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면 어때? 승민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을까?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말했지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아버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님도 같이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승민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제로 쫓아내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스스로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낫겠지. 며칠 후 승민과 수지는 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순희 씨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어요. 엄마, 이 계약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순히 나가주세요. 우리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승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여길 떠나면 어디로 가라는 거니? 내 아버지랑 이 집에서 살아온 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하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거기가 어머님께도 더 안전하고 좋을 거예요. 난 치매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갈 이유도 없어. 순희 씨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승민은 양도 계약서를 다시 내밀며 경고했어요. 순순히 나가주시지 않으시면 강제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순희 씨는 승민과 수진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알겠어. 내 아버지 있는 요양병원으로 갈게. 순희 씨는 짐을 챙기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 병호 씨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하며 자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밀려났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야 하다니. 요양병원에 도착한 순희 씨는 남편 병호 씨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모든 걸 되찾아야 해. 그날 밤 순희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요양병원의 하루하루는 고요했지만 순희 씨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 병호 씨의 상태를 꾸준히 살폈지만 병호 씨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여보, 나야 순이에요, 순이. 병호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라고요? 그의 멍한 눈빛과 혼란스러운 목소리는 순희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자신의 병실 침대에 앉아 홀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양병원의 정원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가냘프게 보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졌구나. 그녀는 승민과 며느리 수진의 냉담한 표정을 떠올리며 울컥했어요. 어느 날 남편 병호 씨의 방에서 나오는 길에 순희 씨는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마주쳤어요. 할머님, 많이 힘드시죠? 순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보니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자 간호사가 살짝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드님이 자주 오시던데요. 아버님께 서류를 읽어드리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간호사의 말에 놀라며 물었어요. 서류요?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드님이 서류를 들고 오셔서 아버님께 똑같이
따라 적으라 하고 사인을 부탁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님은 계속 이게 뭐야? 라고 물으셨는데 아드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을 조종한 게 분명해.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다짐했어요. 이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 순희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병원의 다른 직원들과도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도 봤어요. 아드님이 아버님을 따로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니 뭔가를 읽어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계속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아드님이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결국 귀찮아하시면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하신 것 같았어요. 직원들의 증언을 들을수록 순희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승민이가 남편을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든 게 분명해. 이건 불법이야. 그날 밤 순희 씨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펼쳤어요. 그녀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증언을 하나씩 적어나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 남편을 지키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나까지 이렇게 당할 순 없지. 순희 씨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불씨 삼아 싸우기로 결심했답니다. 내가 혼자 싸우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해.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녀의 결심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제 순희 씨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병호 씨의 억울함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요양병원의 침대에 앉아있던 순희 씨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순희 씨는 요양원 직원의 도움으로 외출을 나갔어요. 가슴이 뛰는 긴장감을 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메모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제 남편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남편을 속여가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니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말했다. 병원 기록과 당시 진단서를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남편 병호 씨를 진단했던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남편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사는 병호 씨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이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순희 씨는 의사의 진단서와 진술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편 승민은 고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어요.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 및 강요 혐의라는 단어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렸지요. 손이 떨려 고소장을 놓칠 뻔한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나를 고소했어. 승민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수지는 차갑게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했죠.
승민 씨,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잡아떼면 돼. 어차피 아버님 손으로 작성한 계약이고 합법적으로 체결됐다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발뺌해. 수진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승민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죄책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승민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승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안 되겠어. 어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승민을 바라봤어요. 승민 씨, 지금 어머니를 찾아가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게 낫다니까.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내가 아버지를 이용했고 어머니를 속였잖아. 수진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시잖아. 왜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수진의 말은 승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낀다고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승민 씨, 지금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봤자 당신이 저지른 일은 변하지 않아. 차라리 재판에서 이기는 게 먼저라고. 하지만 승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 순희 씨 집 앞에 선 승민은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고 그의 손은 문고리를 잡기 전에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엄마, 저예요, 승민이에요. 문이 열리고 순희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왜 왔니? 순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깊은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어요. 승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배신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순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슴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엉켜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승민아,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렵다. 내 죄는 내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해. 용서를 받으려고 여기 온 거라면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승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제가 죗값을 치르더라도 엄마의 용서만은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순희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등을 돌렸어요. 내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고 나면 그때 다시 와라. 지금은 내가 널 용서할 마음이 없다. 승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떠났어요.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승민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민은 재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리고 재판 당일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승민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자 무거운 현실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순희 씨는 홀로 법정을 나섰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이 아닌 씁쓸함만이 가득했죠. 승민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내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길 바라서야. 그로부터 몇 달 뒤 승민은 결국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까지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 거라는 희망이었지요. 승민은 순희 씨를 다시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 쉽게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순희 씨는 아파트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차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루어낸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어머니로서의 상처는 너무 깊었죠. 그날 승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승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동안의 죄책감과 고통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희 씨는 침묵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다 잘못했어요. 진작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승민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수진이랑도 이혼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승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승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죠. 승민은 눈물을 닦으며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그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순희 씨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승민, 점점 그녀와 멀어지던 모습, 그리고 결국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모습까지. 승민아, 내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컸어.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한 가족으로 행복했을 거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나도 고민해 볼게.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내가 내 잘못을 잊고 다시 너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승민이 돌아간 뒤 순희 씨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승민이 떠난 후로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죠. 그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하는 게 맞는 걸까? 그녀의 고민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순희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희 씨가 아들을 용서할지 아니면 남남으로 지내는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순희 씨의 마음에 달려 있겠지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죗값을 받고 나왔으니 그래도 용서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작정하고 부모를 속인 아들과 연을 끊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